예. 네. 헌재가 엊그제 열린 14차 변론기일에서 오는 24일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을 열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어떤 예. 것을 의미하고 있나요? 마지막 변론을 잡겠다라는 것은 24일 이후로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 예. 변론 절차를 종결시키겠다. 그리고 24일 이후로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내부 회의만 하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네. 그러면은 어제도 우리가 잠깐 방송에서 말씀을 하긴 했는데 자 24일 날 최종 종결을 하면 네. 그날 최후 변론을 하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24일 날 최후 변론을 할 거면 나와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언론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24일로 모든 것을 종결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네. 자 우리는 24일까지 심판은 끝날 터이니 네. 당신들의 최후 변론을 하고 싶으면 청구인 측이든 아니 피청구인 측이든 즉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이든 그날 최종 변론을 하려면 해라. 네. 대통령이 직접 나오겠다고 한다면요. 대통령이 직접 나오더라도 현재까지는 24일 날 나오라고 하는 건데 24일을 안 넘기겠다. 예, 문제는 뭐냐면 24일 날 최후 그 변론기일로 잡으니까 예. 대통령 측 대리인에서는 크게 반발을 했어요. 그래서 막판에 강일원 재판관이 예. 의견서를 그럼 한번 줘봐라. 너희들이 뭘 하려고 그러는지. 그러면 그 의견서를 받아보고 진짜 24일 날 종결할 건지 아니면 좀 더 시간을 줄 건지를 판단하겠다라고 한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24일 날 끝날 가능성이 80% 이상이지만 네. 그 의견서에 따라서 다소 변론 종결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24일까지 모든 것을 끝내겠다. 24일이 금요일입니다. 네. 그럼 모든 것을 끝내겠다고 하니까 대통령 측 대리인이 무슨 얘기냐? 예. 아직 우리에겐 전략이 남아있다. 이른바 연기 전략이 남아있는데 벌써 끝내면 어떡하냐? 네. 뭐 그러니까 이것저것 더 할 게 많은데 갑자기 예. 이렇게 끝내면 어떡하느냐?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을 말로 하지 말고 니네들이 더 할 거 또는 뭐 문서로 필요한 내라. 거 의견서 형태로 내라. 그걸 의견서를 언제까지 내라 그런 거예요? 다음 주 초죠. 다음 주 초. 네. 예, 그러니까 20일, 21일 요때쯤까지 의견서를 내면 우리가 24일로 끝낼지 아니면 며칠을 더 줄지. 며칠 더 줄지. 판단하겠다. 아하. 그럼 만약에 의견서를 네. 안 낼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낼 겁니다. 의견서를 내면서 무슨 내용이 담길까요? 뭐 이제 대통령 출석 여부 예. 또는 뭐 추가로 꼭 조사해야 될 증거에 대한 내용 예. 또 아니면 꼭 신문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증인 이런 예. 내용들이 담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통령 출석을 할 건지 아니면 신문 내용이든지 그다음에 증인을 더 할 건지 말 건지. 근데 예, 예. 증인은 이미 지난번에 15명 신청하고 8명 받아줬는데 받아준 증인들도 자신들이 신청했는데 출석을 안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증인 갖고 더 이상 클 수는 없겠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보는데 예. 뭐 이 시간이 더 걸려야 된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든 저렇게든 증거나 증인이 더 있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고요. 예. 대통령 출석 여부에 대해서도 답변을 그 의견서에 담아서 하겠죠. 예. 자, 그럼 한번 날짜를 한번 보시죠. 24일이 다음 주 금요일인데요. 24일 날 다음 주 금요일 날 까지 조금 더 연장을 해줘라고 하게 돼도 많이 연장을 해도 3월 1일은 3일절 공휴일이고요. 3월 2일, 3일이 그 다음 주 금요일이 3월 3일인데 네. 이때까지 연장될 가능성도 일단은 배제할 수 없겠다. 한 번 정도 더. 한 번 정도 더인데요. 제 예. 생각에는 24일이니까 28일 정도 되지 않을까 예, 싶어요. 2월 28일. 예. 자, 그럼 2월 28일 날 1차 가능성은 2월 24일 날 최종 변론할 가능성이 제일 높고 한 80% 이상 됩니다. 80% 이상 되고 20%쯤은 28일 날 최종 변론하고 그럼 이것으로 모든 심리는 종결. 네네네. 그러면은 심리가 28일 종결되면 이젠 내부적으로 평의 작업이 들어가야 될 거고요. 평의 작업에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판결문 쓰고요. 판결문 씁니다. 언제쯤 선고를 할 거로 예상하세요? 선고 가능 일자로 거론되는 게 3월 9일. 3월 9일 목요일입니다. 3월 9일. 예. 그 다음에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날인 3월 13일. 3월 14일 월요일이고요. 예. 두 날짜가 크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3월 9일로 만약에 선고를 하면 네.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되어 있으므로 3월 9일이면 5월 8일까지거든요. 5월 8일까지입니다. 5월 8일까지인데 5월 8일을 봤더니 연휴가 많죠. 예, 5월 8일이 월요일이고요. 월요일이고. 대통령 선거는 수요일 날 치르게 수요일 날 되어 치르게 있단 돼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3월 9일 날 선거를 하게 되면 그
앞인 4월 26일 날 대통령 선거로 치르게 되어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크죠. 그렇게 되면 선거하고 60일 이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45일 이내에 네. 치러지는 거거든요. 그럼 네네. 헌재에서 이런 걸 고려할까요, 안 할까요? 헌재에서는 그런 거 고려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할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3월 9일 날 할 가능성이 가장 높지만 대통령 선거 일정 때문에 3월 13일 날 선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가능성도 없다. 배제할 수 없다. 아, 그러니까 3월 13일 날 선거를 하게 되면 대통령 선거는 5월 10일 날 치를 수 5월 있는 11일 날 치를 수 있죠. 예. 전 3월 13일 날 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대통령 선거 일정이 너무 짧게 보장되는 문제를 헌재도 인식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3월 13일 날 퇴임하면서 선고하고 퇴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나치게 선거 기간이 짧게 되면은 사실상 국민분들이 후보를 검증한다거나 정책을 검증할 시간이 너무 줄어들게 되거든요. 예. 그런 것도 고려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런데 저는 왜 3월 13일 날 했으면 좋겠냐면 제가 5월 10일 날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거라고 이미 예언을 했거든요. 그게 좀 맞았으면 좋겠어요. 예. 너무 계속 맞았고 좀 기분 나쁘긴 하지만 이번에도 또 좀 맞았으면 좋겠어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3월 13일 가능성 몇 프로? 저는 3월 9일 가능성이 70, 70%. 3월 13일 가능성이 30. 30%. 예. 30.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결국 헌재에서 탄핵은 인용된다? 아마 지금 상황에서는 인용할 것 같습니다. 예. 인용이 되면 네. 몇 대 몇으로 인용될 것 같아요? 8대 0이겠죠. 네. 예. 네. 8대 0. 네. 8대 0이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네. 만약에 인용될 거고 그다음에 3월 초에 결정 나면 8대 0일 가능성이 예. 저도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만약 한 명이 기각을 하면 한 명이 누가 될까요? 그것까지 얘기하는 건 예.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안 돼요. 조 재판관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안 재판관이니까 조 재판관이니까. 저도 소추위원이라서요. 어쨌든 8대 0일 가능성이 높다. 네. 네. 대리인단 측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반전 카드 같은 게 어떻게 보면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네. 어떤 판단을 내릴 것 같으세요? 지금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 그것은 2월 9일 날 기일에서 헌재가 태도를 확 바꿨어요. 굉장히 강경하게. 그러면서 절차 지연을 시도해도 안 받아들이겠다는 태도를 명확히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출석하더라도 절차 지연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엄청난 위협구를 하나 헌재가 던졌어요. 뭐라고 던졌냐?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면 신문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 신문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이 이야기는 나오면은 헌재와 저희 국회 측에서 질문을 할 수 있게끔 보장해 주겠다는 뜻이거든요. 아하. 네, 그러면은 자기가 나와서 자기한테 유리한 말만 할 수 없고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야만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잘 알잖아요. 잘 몰라요. 잘 알잖아요, 우리가. 몰라요. 말씀을 이그저, 애그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 우리 잘 알잖아요. 그래서 나오기가 어려울 것이다. 예. 헌재에서 그거를 지금 위협구로 던져놨어요. 이그저, 애그저. 아, 좋네요. 이그저, 애그저. 라임이 딱 맞아요, 일단. 그리고 일단 중요한 건 질문을 문장으로 하면 답도 문장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부담을 많이 느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예. 또 절차 지연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성은 점점 적어지고 있다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이제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죠, 헌재도. 예, 헌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물론 대리인 측, 그러니까 피청구인 대통령 측의 대리인 측은 반발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진행됐던 모든 증인신문 절차가 사실은 대통령이 신청한 증인들만 신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받아들여졌던 그 증인들의 경우에도 이 국회 측에서 크게 반발했던 증인들조차도 헌재가 받아들여줬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공정성에 대해서도 대통령 측에서 문제 제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2달 동안 심리를 보게 되면 주로 이제 4개의 그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서 네. 정리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심리를 했었잖아요. 네네. 다시 한번 상기를 좀 시켜주시죠. 4개가 뭐였었죠? 첫 번째가 국민주권주의 위반. 국민주권주의 위반, 예. 직업공무원제 위반, 언론의 자유, 직업공무원제 위반이요? 예. 그건 뭐죠? 공무원을 막
해임시키고 선임하고. 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른바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거죠. 직권남용에 직권남용. 그다음 세 번째가 언론 자유의 위반. 그다음에 국민 네. 생명 보호 의무. 아, 그것은 헌법 직책 전문과 헌법 10조에 나와 있는 네. 국민 생명권 보호 의무의 위반. 예,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하고 연결돼서 예. 세월호. 세월호. 네. 아하. 그럼 이 네 가지 중에 무엇을 가장 많이 심리를 했나요? 직권남용과 관련된 부분들이 가장 많이 심리된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돈을 받아낸 거, 인사를 함부로 한 거 이런 것들이요. 예. 몇 번 박주민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다섯 번째 뇌물죄 등 형법 위반, 법률 위반 이거를 했는데 이게 진행하다가 소추위원들이 삭제를 했잖아요. 뺀 게 아니라요. 예. 뺀 게 아니라 뇌물이냐 강요냐라는 법률적 평가를 하지 말고 예.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 가지고 헌법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판단의 기준을 바꿔달라고 얘기한 겁니다. 법률 위반이 아니라 헌법 위반.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동흡 전 재판관이 대리인으로 임명이 되면서 네. 네. 자, 46조는 그냥 헌법 46조는 국회의원에 해당되는 건데 이걸 왜 대통령한테 적용시키냐 이러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나요? 예, 그 문제 제기했다는 얘기를 그것 좀 설명을 좀 무슨 해주세요. 얘기냐면요. 저희가 처음에는 뇌물로 돈을 받은 거냐, 아니면 대통령이 재벌들의 팔을 비틀어서 돈을 받은 거냐, 이걸 가지고 막 따지는 시기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사실상 헌법적 의미에서는 이 선출된 공무원들이 사적으로 이익을 취하면 무조건 안 된다고 보는 게 헌법 정신이란 말입니다. 뇌물로 받았든 돈을 억지로 뜯어냈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헌법 차원에서는. 아하. 예. 그래서 그렇게 해달라고 하면서 들었던 법 조문 중에 하나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회의원이 사적인 이익을 취하면 안 된다는 조항을 들었어요. 그 46조라고 하는 거죠. 46조예요. 예. 근데 64조인가? 어쨌든 40몇 조예요. 그 조항에 대해서 대통령은 명시적으로 이것은 대통령을 적용하는 조항이 아니라 국회의원에 적용되는 조항인데 왜 이 조항을 근거로 듣느냐고 문제제기한 겁니다. 이동훈 재판관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헌법학자들, 사실상 100%에 가까운 헌법학자들이 이거는 당연히 대통령한테도 적용되는 거다. 예. 아니 국회의원이 돈 뜯어내면 안 된다는 거 그 조항이 있고 대통령에는 그 조항이 없다고 해서 그럼 대통령은 그 조항에 적용을 안 받느냐? 아니라는 거죠. 예. 사실상 당연히 대통령도 그 조항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별도로 규정을 안 뒀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국회의원이 직위를 이용해서 사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데 국회의원보다도 훨씬 더 공적 의무가 강한 대통령은 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얘기하지 않아도 이건 당연히 대통령에 적용이 된다. 예. 근데 이동욱 재판관이 변호사가 재판관 6년 한 사람 아니에요. 예, 예. 근데 왜 그 예를 들었죠? 그러니까 그 예를 든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변호를 하기 위해서 든 건데 별 효과는 없을 주장인 것이죠. 예. 일단 만약에 이동욱 재판관 말이 진짜 타당하다면 대통령은 돈을 뜯어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 된 사람들이 항상 다 부자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장관도 명시적으로 되어 있지 예, 않습니까? 장관도 뜯어내면 되고 다 뜯어내도 뜯어내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예. 거예요. 국회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은 다 다 돈을 뜯어내도 다 된다는 뜯어내도 건데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럼 누가 국회의원이에요? 그러니까요. 서울시의원 하지. 네. 그래서 이동욱 전 재판관의 이야기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고 헌법학계에서도 인정되는 논리는 아닙니다. 예. 다만 그런 얘기를 하니까 강일원 재판관이 지켜는 세웠어요. 아. 이제 쟁점이 헌법적으로 정리되는 것 같다. 아하. 왜냐하면 전에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까지도 뇌물이냐 강요냐를 갖고 따졌거든요. 형법 위반. 형법 위반. 이제 헌법 이야기를 처음 꺼낸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이동욱 재판관에 대해서도 물론 개인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2013년 1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인수위원회 시절에 예. 이명박 정권의 마지막으로 헌재 재판관으로 그 헌재 소장으로 임명을 했잖아요. 지명을 했죠. 지명을 했죠. 그리고 청문회 과정을 거쳐서 여러 가지 별명을 얻었어요. 이동흡 라빈스 30일. 베스킨 라빈스에 빗대갖고 너무 비리가 많으니까 비리가 31개다. 골라먹는 재미가 있다. 그 다음에 이 돈을 너무 많이 사익을 챙겨서 네. 이 돈을 돈을 흡수한다. 그 다음에 흡사마. 얘기를 하세요. 네? 저도 소추위원입니다.